안녕하십니까. 라이브에 좀 몇 분 참여해 주셨는데, 저희는 주식에 나오는 다양한 시그널을 차트랑 함께 설명드리는 이제 차트 시그널이라고 저희 현대차증권에서 처음 시작한 이제 라이브 코너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현대차증권 영업부에서 이제 PB를 하고 있는 정명재 매니저라고 합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주식의 코드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수홍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현대차 증권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나와서 매크로 쪽을 담당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명재님 혹시 어떤 거 담당을 하신다고 하셨죠? 저는 이제 국내 주식이랑 그다음 국내 증시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주식 뭐 그런 국내 정책관의 사항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좀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주 월요일 이제 6시부터 7시에 이제 퇴근할 때 저희를 이제 뭐 퇴근하시다가 심심하실 때 라디오처럼도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가볍게 이제 한 번씩 참여해 주셔서 같이 들으시고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혹시나 방송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다들 감사하고요. 혹시나 질문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저희도 어느 정도 브리핑을 하고 나서 댓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코드님은 좀 첫 방송인데 많이 좀 준비하셨나요? 사실 네. 제가 준비하고 발표하고 싶은 것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인사이트를 다 드리고 싶은데 저희 방송 시간 관계도 있다 보니까 저희 조금씩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특히나 오늘 제가 인사이트 드리고 싶은 거는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오늘 하필 미국 이란 이슈가 많이 핫했잖아요. 그렇죠. 너무 네. 무서웠죠. 네. 그래서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다 보니까 네. 아마도 미국과 이란 이슈 위주로 해가지고 코멘트를 드리게 될 것 같은데 나머지 이슈들도 중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문 같은 것들 주시면 저희가 좋은 답변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자가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네, 어, 한번 시작해도 될 것 같아서 일단 코드님께서 네, 먼저 매크로에 관한 내용을 한 번씩 짚어 주실 거고요. 저도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질문하면서 저희가 토크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제가 준비한 것들은 뭐냐면요. 사실 차트 시그널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차트에는 과거에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과거에 어떤 이유로 상승을 하고 하락했는지를 분석을 하면요. 과거에 있었던 이슈가 지금까지도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차트 속에 있었던 어떤 시그널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투자 인사이트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예시 흐름들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작년부터 해가지고 중요했던 이슈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작년도에 우리가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이 빅테크의 수익성 우려가 나타났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 10월 30일이었죠. 이때가 메타 쪽에서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통화 정책 관련돼 가지고 주가가 하락하고 상승했던 게 지금까지의 흐름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환율 같은 것들을 바라보시면 알겠지만 11월 25일 날을 관점으로 해가지고 금리 인하 시그널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면서 달러 약세가 되었던 시그널들도 이때 있었고요. 그 이후에 그린란드 사건들, 케빈 워시 사건, 그리고 올해 2월 달부터는 소프트웨어 사건들이 이슈가 되면서 변동성을 만들어줬었고 어제가 바로 미국 이란 사건들이 터졌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의 차트 속에 있는 이런 이슈들을요. 한 번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떤 식으로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냐면요. 지금 증시가 대략적으로 네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증시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었던 AI 수익성 우려 있죠. 이런 것들도 요즘에 부각이 될 거고 지금 통화 정책에 대한 전망들도 되게 중요해지는 구간들이 올 거고 케빈 워시 이슈는 단기적으로는 소멸됐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맞고 AI 소프트웨어 우려 속에서 엔트로피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해고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모펀드 이슈들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나타났던 게 미국과 이란 사건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의 네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알게 되면요. 향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기에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번 시간대에 배워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고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 네 가지 사건들이 미국에서 꽤 크게 작용해서 네. 한국과는 다르게 좀 미장이 약세로 가는 조금 상대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네. 1, 2, 3, 4에서 미장과 국장을 떠나서 네. 어떤 이슈가 좀 가장 네. 약간 무섭게 다가오셨나요? 오늘일까요? 사실 오늘 이슈는 개인적으로 그렇게나 걱정은 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는 단기적인 이슈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AI 소프트웨어 우려 중에서 사모펀드 이슈가 조금 있어요. 신용 리스크 이슈가 있는데 요게 아직은 시장에서 얼마나 큰 규모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요게 약간 리스크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약간 의문점인 게 미장은 요걸로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내장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지 않나요? 그렇죠. 저희가 네. 이제 소프트웨어로 많이 노출된 국가는 또 아니기도 하고 네. 저희는 이제 이런 데이터 센터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더 필요한 상황이 부각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네. 저희는 그러한 이제 원재료를 파는 입장이다 보니 네. 마지막 최종 사용자들에서 싸움이 있을수록 저희는 네. 좀 더 그런 투자가 더 빠르게 일어나고 그런 네. 가격 상승이 좀 증시를 같이 이끌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맞죠. 지금 역시나 1등답게 너무나도 잘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까지 시장에 있었던 이런 우려들 있잖아요. 이런 AI 수익성 우려와 소프트웨어 우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상 종목으로 리스크 대응이 가능합니다. 뭐 한 가지 예시만 들어보면요. 지금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우려들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금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하죠. 요건 뭐냐면 이제 빅테크라고 하는 회사들인데 요런 회사들이 지금 AI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요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은 뭐냐면 모든 영업 활동들을 다 투자를 하는 데다가 몰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 수익성에 대해서는 약간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수혜를 보는 게 이런 식으로 인프라를 생산하는 업체들 뭐 엔비디아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요런 식의 이슈가 부각이 되었던 게 작년도 10월 30일 날 이후부터 부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의 흐름들을 포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난달 작년 11월 달쯤부터는 포트폴리오를 빅테크에서 이걸 매도하고 삼성과 엔비디아, TSMC 아니면 SSD나 기판 이런 쪽으로 돈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의 흐름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하는 게 중요했고 이런 것들을 시장과 함께 읽어보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거는 이런 식으로 종목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상 이런 내용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사실상 미국 이란 이슈. 여러분들이 좀 그렇죠. 조금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이슈에 대해서 지금부터 저에 대한 생각과 명재님에 대한 생각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혹시 명재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크게 본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저희가 저 뒤쪽에서 네, 잠깐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이게 오늘 저희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 앞바다에서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원유의 물동량을 좀 봐보니까 사실 거기에서 나오는 원유들이 이제 중국이 34%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한국,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여기서 나오는 원유들로 이제 저희가 많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이시듯이 약간 미국은 원유 유동 비중에서 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이런 전쟁에서 원유가 묶였을 때 이제 증시가 미장은 조금씩 괜찮았지만 우리나라랑 이제 일본이나 중국은 좀 많이 이제 한번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러한 하락이 나왔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오늘자로도 중국이 이란에 또 요청을 해서 여기 있는 해협에서 중국으로 지나가는 이제 배들은 풀어달라고 또 연락을 했다는 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아시아 3국이 이 전쟁에서는 좀 타격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산유국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원유들로는 크게 타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중국이 타격받는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 전쟁을 이 막혀있는 이 물동량이 해협에서 막혀있는 상황을 굳이 당장 미국이 해제하고 싶어 할까라는 의문도 약간 드는 것 같아요. 상황상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이러한 상황을 조금 유지하고 만약에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면 저희 이제 동아시아 3국은 조금이라도 약간은 힘든 매크로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저희가 3조 호황이라는 이름으로 증시가 또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3조 호황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3저중의 조건이 하나가 이제 낮은 유가인데 이 유가가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게 이제 약간 부담으로 증시가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 거기에서 반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쨌든간 그 원유 선물도 차트적으로도 10몇 프로가 한번 올라 있고 빠지다가 다시 오르고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것들이 저희 동아시아 3국에 가장 크게 차지하지 않나 이 타격이 저는 그래서 국장이 오늘 좀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러면 전쟁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나요? 혹시나 장기화를 바라보시는 예측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사실 그 오늘도 제가 확실히 봤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도 그 지상군 같은 거는 투입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근데 이게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과 이런 교착 상태가 지속될 때 지금 가장 피해를 입는 게 일단 방금 보셨듯이 원유 비중 1등이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견제하는 상황 속에서 단기간으로 딱 끝내주고 중국한테 다시 활로를 열어주는 느낌은 금방 안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군요. 사실 제가 이런 질문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던 핵심 이유가 이제 이 미국과 이란 이슈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슈가 장기화가 될 거냐 대 이게 되게 빨리 단기적으로 끝날 거냐 요거를 사람들이 많이 바라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전쟁 이슈가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의 조정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빨리 끝나는 거고 반등도 빨리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근데 장기화로 가버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요 전쟁의 장기화가 결국에는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해서 요거를 봉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장기화가 되어버리면 조금 난리가 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뷰에 대해서 장기화로 갈 건지 단기화로 갈 건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했던 포인트고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가 뭐냐면요. 제가 이 차트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 인사이트는 원유라고 하는 게 원유도 펀더멘탈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유도 지금 글로벌적으로 바라보면 이번에 이건 3월 달에 있는 석유의 오펙 원유 증산량이거든요. 증산을 해버렸어요. 특히나 누가 있느냐? 러시아 쪽에서도 증산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글로벌적으로 바라봤을 때 안 그래도 원유 공급이 꽤 많은 상태에서 원유의 펀더멘탈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3월 달에도 또 추가적으로 원유 공급량을 늘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펀더멘탈 상으로만 바라본다면 유가는 하락해야지 정상이나 지금 단기적인 이슈로는 이란 이슈가 터지면서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상승하는 이유가 뭐다? 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고 하는 이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라고 하는 게 없어진다면 바로 펀더멘탈을 따라가지고 유가가 순식간에 하락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증시 입장에서도 기존의 생각과 달리 유가가 빨리 안정화가 되네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장기화냐 단기적이냐를 바라보는 게 필요했었고 이런 데이터들 펀더멘탈은 원유는 하방 압력을 가리키고 있다.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앞으로 시장에서 비교적 흔들리지 않고 이런 관점하에서 조정을 줄 때 사자라고 하는 근거들도 조금 더 풍성하게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더 분석을 해야 되는 건 어떤 게 있냐면요. 이 장기화냐 단기화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지금 이런 관점에서 조금 중요하게 전쟁이 언제쯤에서 끝날까 또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남들보다 빠르게 조금 뉴스를 플로우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를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봤을 때 저 혼자 공부를 했을 때
개인적으로 이란 쪽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게 알리 라니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이 이란 쪽에서는 실세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쪽에 그 이란 쪽에서의 실세는 여기 혁명수비대라고 하고 있는데 요 사람들이 모든 걸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율하는 게 SNSC 최고 국가안보 회의라고 해요. 여기에 있는 장이 알리 라니잔이고요. 원래 이 사람이 3월 2일 날 때 미국이랑 협상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협상이 실패를 했다라고 하면서 유가가 한순간에 한번 튀었던 그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어찌됐든 간에 협상을 안 한다라고 하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해서 여기를 봉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또 받아보시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마린 트래픽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배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런 전쟁 이슈가 터지고 나서부터 이쪽에들의 배들이 많이 안 보이는 것들을 보시죠. 근데 나중에 혹시나 봉쇄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배들이 거의 다 없을 거고 근데 이런 말들은 나오지만 여기를 지나가는 배들이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하방 압력들을 받을 수가 있겠죠. 제가 요거를 왜 코멘트를 드리냐면 이란 쪽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전략이 무엇이냐면 지뢰 같은 것들을 터뜨리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지나가는 선박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프리미엄들을 받도록 해가지고 비용들을 증가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리미엄들을 고려했더라도 움직이는 경우가 많더라면요. 이란의 생각만큼 봉쇄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시간으로 중요한 지표들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검색에다가 알리 라니잔이라고 하는 요 사람을 검색을 하시고 호르무즈 해협 통과 사이트들 있죠. 요런 곳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신다면 남들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팔로우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요런 관점에서 한번 코멘트를 드렸던 포인트예요. 저 알리 라니잔이라는 사람의 뭐 SNS나 그런 걸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사실 그런 것보다는 네. 요 사람이 미국이랑 협상하겠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나올 그런 거거든요. 뉴스 제목을 네, 맞아요. 요게 협상하겠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지금의 이슈가 완화가 될 가능성들이 꽤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협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 배들이 많이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이거 협상 되겠구나를 추론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데 악재가 있긴 해요. 네. 요 사람 말고 혁명수비대 내부에 있는 임원진이 여기로 들어오게 되면 또 악재가 되긴 하나. 네, 사실상 여기서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찌 보면 호재 시나리오인데요. 그죠. 악재 시나리오로 유가가 급등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유가가 급등할 때 과연 증시가 하락할 것이냐? 요것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상 유가가 급등할 때 명재님께서는 뭐가 가장 걱정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당연지사 이제 저희가 그런 모든 유가는 모든 상품들의 원재료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가장 우려하지 않을까요? 특히 미국은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CPI에서 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금리 인하를 또 못할 수도 있고 그러면 AI 투자할 때 금리 인하가 안 되면 또 투자가 지연된다는 우려가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어젯밤에는 뭐 그런 크게 그런 우려가 작용하지 않았다고도 하는데 미장에서 네, 맞습니다. 코드님은 어제는 그럼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명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미국 쪽에서 원유 생산량들이 워낙에 압도적이다 보니까 그죠. 사실상 이번 이슈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큰 타격을 안 받아요.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사실상 원유가 어느 정도 유가가 튀어오르더라도 대응책들이 많기 때문에 괜찮았고 한국 증시가 타격을 입는 거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지고 움직이는 한국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한국은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런 관점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슈가 나왔을 때 한국의 원화 혼자서 다른 통화 대비해서 마이너스 0.5% 정도 더 약세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죠. 마찬가지로 미국 쪽은 대응을 할 수 있으나 한국은 약간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조금 더 하락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코멘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이란 이슈에 대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펀더멘털 측면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쫄지 않아도 된다라고는 볼 수 있는데 쫄아야 될 타이밍도 있긴 해요.
네, 제가 호재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악재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모든 시나리오들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언제쯤에는 걱정을 해야 될까를 했을 때 유가의 상승이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금 비중을 확보해야 돼요. 네, 다시 한번 요약하지만 유가의 상승이 통화 정책까지도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정이 세게 올 수 있으나 지금 환경에서 통화 정책까지 영향을 주려면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유가의 상승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시켜야 돼요. 이게 뭔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다는 사람들의 기대감이 생기면요. 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소비를 많이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식의 인식들이 생기게 되면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근데 그 지점이 어디냐 했을 때는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이 2.5% 이상이 되면요. 이 관점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그러니까 기대 심리 자체가 요게 실제 소비로 연결이 되고 요게 결국에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 보니까 요 기대 심리를 제압할 필요가 있고 요걸 제압하기 위해서 약간 긴축적인 발언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 과정에서 우리가 조정을 볼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시그널들을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데 지금은 이게 안정적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기에는 이번에 이러한 이슈들이 있으나 요거는 단기적인 조정이 될 가능성들이 꽤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으로 조금 더 우리가 저렴해지면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사라는 게 아니라 지금 구간에서 분명히 이따가 명재님이 말씀 주시겠지만 되게 저렴한 주식들도 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지금 같은 기회가 되게 좋은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 탈출하지 마시고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용기를 내서 매매를 해도 된다. 근데 걱정할 때는 이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튀어오를 때 그때는 약간은 걱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개인적으로 매크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매수 타이밍들은 언제쯤이 될까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판단을 할 때 지금 한국 쪽에서 100조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겠다. 이런 코멘트들을 했었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이 내용도? 근데 이게 사실 네. 저도 좀 타이밍은 신기했던 게 사실 저희가 코로나 때나 아니면 증시가 정말로 폭락하는 시점에 이런 뉴스들이 나왔고 이런 게 되게 그 바닥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뭐 실제로 돈이 안 들어오더라도 심리적으로 지지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사실 저 뉴스가 어젠가 그제 나왔으니까 사실상 저희가 장이 쉬어가는 동안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장 종가는 사실 가장 거의 최고가인 수준에서 나왔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지금 정부가 확실하게 장이 올라가는 상황에 임해도 우리나라 증시가 타격받을 수 있는 위치고 그런 상황에서는 증시를 이제 그렇게까지 불안정하게 가져가고 싶지 않다라는 의지를 많이 피력한 것 같은데 물론 이런 게 지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이 실시하고 지금 당장 뭐 증시에 돈이 들어오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런 기대 심리는 있을 것 같긴 해요. 다만 이제 네. 오늘은 그런 많이 오른 측면도 있다 보니 좀 네. 증시가 거의 반등을 하다가 계속 하락하고 있긴 했는데 어쨌거나 저런 거는 이제 저는 정자적으로 저게 뭐 바닥을 다진다 이런 거를 네. 하기보다는 그냥 정부가 지금 우리나라 증시나 이런 다양한 경제 상황을 계속 긍정적으로 네. 만들어 놓기 위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네. 뭐 이런 측면에선 되게 긍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제가 요거를 가지고 왔던 이유들은 결국에는 지금 관점에서 제가 약간은 우려하고 있었던 거는 최근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너무 쉬지도 않고 날라왔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관점에서 분명히 레버리지들을 쓰는 사람도 많을 건데 지금 약간 이슈가 되는 게 이 시장 안정 프로그램이 언제 실시되는지를 바라보시게 되면요. 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이슈가 마진콜 이슈가 뜨거나 아니면 밑에서 누군가가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 매수하는 이 호가창이 너무 얇을 때 요게 터져요. 자, 그러면 요 터지는 조건들 중에서 하나가 예를 들어서 청산과 같은 조건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거는 요런 것들이 청산쯤이 언제가 될까? 물론 청산은 안 될 가능성들도 높겠지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오면 확실히 쫄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청산이 언제쯤에 나타날까를 고려를 한번 해보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22에서 23만 원대 이 타이밍 때 매수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 신용을 써서 매수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9만 원쯤이 됐을 때 담보 비율이 한 140%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증거금을 넣어야 됩니다. 네, 근데 증거금 못 넣고 여기서 주가가 또 추가적으로 급락을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약간은 급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런 관점에서 19에서 조금 더 떨어져서 청산 이슈와 함께 주가가 약간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요. 이때는 그래도 걱정하지 않고 저평가 밸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식만 할 수 있으면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저평가냐 고평가에 대해서는 이따가 명재님도 한번 분석을 해드릴 거고 이런 이야기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나서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 가격이면 저평가 밸류에이션인 것 같은데 그런데 수급상으로도 청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저렴하게 주가가 내려왔네. 그러면 용기를 내서 매수를 할 수도 있고 혹여나 그런 관점에서 더 하락을 하더라도 시장 안정 프로그램이 작동되기 좋은 구간까지 오기 때문에 향후에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우리가 용기를 내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요 내용들도 한번 가지고 와 봤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내용이었네요. 네, 그래서 이 미국이란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이슈에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약간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조정이지만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만 상승만 없다면 그래도 걱정하지 않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나머지로는 사실상 달러에 대한 이슈들도 있고 채권 금리에 대한 이슈들도 있긴 하거든요. 사실상 요것들도 설명을 드리고 싶으나 이거는 이따가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명재님 이야기를 또 지금 들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명재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네. 근데 이제 진행하도록 하죠. 또 제 차례로 넘어오기 전에 전 네. 약간 궁금한 건데 이제 네. 되게 원초적인 질문이긴 한데 이 미장이랑 네. 지금 국장이랑 되게 약간의 디커플링이 있었잖아요. 네, 맞죠. 약간 물론 미장도 우리나라처럼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들의 주가는 좋았지만 네. 근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장은 양전을 하고 되게 네. 많은 기업들이 플러스가 났는데 네. 그러면 오늘 우리 국장이 안 좋긴 했었지만 네. 미장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쉬어갈 때 그 네. AI 소프트웨어나 이런 말씀해 주신 이슈들이 약간씩 해결되는 것 같기도 해서 네. 지금 위치에서는 그 또 엔비디아의 퍼도 되게 네. 17인가까지 내려왔다고도 하는데 싸다네. 위치는 좀 괜찮아 보이시나요? 개인적으로 가볍게? 네, 일단 정확하게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긴 했는데 네. 일단 미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하기 좋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이에요. 네. 왜 그렇냐라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국장이 많이 하락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이번 이슈에 반영된 게 미국이란 이슈만 반영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 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때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때 5%가 하락했었어요 원래. 그렇죠. 그리고 요 이슈를 원래 한국 시장이 반영했어야 돼요. 근데 쉬었죠. 그런 상태에서 엔비디아 이슈에다가 요 이슈를 이번에 동시에 반영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이 엔비디아가 반영하고 있었던 게 빅테크들이 투자를 많이 못할 수도 있다. 요 이슈를 반영하면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투자를 많이 못 받고 얘네들의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된다면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들도 원래 하락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버텼던 이유들이 뭐냐면 적어도 앞으로 27년도 상반기까지는 쇼티지일 거니까 요 관점 하에서 쇼티지니까 가격도 더 오르고 더 간다 이거는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맞았던 그 논리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똑같이 만든다면 이번에 약간 조정 주는 것들은 타당했다라고도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긴 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네. 아마도 이 하이닉스와 삼성이 조금 더 많이 하락했던 거는 이런 이슈들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는 생각을 해요. 네. 또 저기 한 분께서 또 100조로 밑을 받쳐준다면 시간적으로 조정이 짧을 수 있겠네요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이게 이 정부 자금이 집행되는 시점과 이런 것들은 그 코로나 때도 그렇고 이게 심리적으로는 저점으로 작용하긴 하지만 이 100조가 내려올 때마다 받치고 있는 자금의 성격은 또 아니고 증시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쪽으로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지는 또
그게 완전한 연관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만약에 좀 과도하게 하락을 할 때는 조금 그 저희가 느낄 때 심리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다들 어쨌거나 이게 저번 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차트인데 이 차트를 오늘의 하락분은 반영이 안 됐는데요. 한번 보시게 되면 계속 올라가는 일봉을 그렸고 작년 12월부터 그 다음에 올해 2월까지 되게 2배 가까운 상승을 조금 보여준 걸로 차트상으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면 뭐 정부의 정책과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시작해서 오른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된 게 좀 크거든요. 그래서 그 12월 5일자 기준으로 이제 삼성증권에서 나온 컨센서스를 보시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각각 올해 80조, 73조를 벌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요. 이제 저번 주인 2월 27일자 이제 컨센서스를 보면 이제 다양한 해외 이제 증권사들도 243조 원, 301조 원, 이제 우리나라는 180조 원까지 바라보긴 합니다. 그러면 정말 만약에 가능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노무라 같은 기업의 이제 영업이익을 감안해서 보면 지금 영업이익의 예상치가 3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지금 현재는 12월부터 지금까지는 주가 자체는 2배가 올랐으니까 이거 반영하려면 더 가야 되지 않냐라는 뷰도 아직은 당연히 가능하고 힘이 실리고 있는 거고 또 너무 상승폭이 가파랐고 이렇게까지 과하게 상승하는 거는 조정을 필수적으로 동반해야 된다라는 뷰도 지금 둘 다 일리가 있는 상황으로 된다고 조금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이러한 이슈들로 주가가 계속 좀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에서 오늘 조금 하락이 컸던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원유가 계속 올라간다면 예를 들어 전쟁 때문에 원유가 올라간다면 우리나라 같이 이러한 제조업 국가들은 이렇게 물론 매출과 수익이 좋다 하더라도 이런 원가나 이런 비용들이 올라갈수록 저희가 팔았을 때 남는 게 줄어들 수 있거든요. 이런 우려감이 동시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오늘자로 하나증권에서 나온 것도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 이제 그 단기적으로 전쟁이 빠르게 완화돼서 유가가 60불 정도로 유지될 때는 지금과 지수가 큰 차이가 없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유가가 이 전쟁이 계속 오래 지속되면서 120달러 상단까지 돌파한다면 지수가 좀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히 아까 보셨듯이 이란 쪽 해협에서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원유 비중이 크다 보니 이런 유가 움직임에 따라 지수가 좀 크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점들을 좀 저희가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이러한 뉴스 전에도 가장 금요일날 핫했던 뉴스가 있어요. 어쨌든 대통령이 이제 본인의 집을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ETF 투자가 더 이득이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걸로 더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크다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게 뭐 옳고 나쁘다를 떠나서 심리적으로 ETF나 이런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를 되게 권장하고 그 다음에 이 주가 오르는 거를 뒷받침한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아까 코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100조에 달하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장이 빠지지 않았는데도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심리적으로 국장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되게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걸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버는 돈이 올랐으니까 주가가 올랐다고 본다면 정부가 그러면 정책을 추진했을 때 수혜를 받던 그렇게 해서 올해 수익이 좋았던 구간들도 있느냐 하면 이제 저희가 2월 달에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또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정부에서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는 법안도 이제 PBR이 0.8 상속을 할 때 이제 자산 가치를 PBR 0.8로 감안을 해서 증여나 상속세를 내게 해야 된다라는 법도 이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법들로 실제로 이게 차트로 보시면 코덱스 보험 ETF랑 이제 타이거 지주 ETF의 차트인데 1월부터 2월까지의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상승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주사와 보험사는 이제 물론 SK나 뭐 SK 스퀘어 같은 지주사들이 끼어 있긴 하겠지만 실적 개선보다는 정부의 정책 개선으로 이렇게 주가가 오른 거를 볼 수가 있어서 정부의 정책도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거는 과거니까 그러면 지금 계속 나오고 과거이기도 하지만 나온 것들을 보시면 이제 2월 중순에 나온 뉴스인데요. 코스닥을 안 담으면 감점한다라는 이제 연기금의 포트폴리오 재편한다는 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증권사들도 이제 코스 사실 뭐 리포트를 한 번씩 보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현대차가 목표가가 나온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코스닥에 있는 1000억, 뭐 2000억, 3000억대의 종목들은 많이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정부가 코스닥을 부양하면서 그런 것들을 커버하자. 그래서 스몰캡 애널리스트들도 키우고 이런 부서를 이제 밑에 내용 보시면 뭐 IBK에서는 코스닥 리서치 센터를 신설하는 등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뭐 어떤 또 의견에서는 코스닥에는 돈을 버는 기업들이 많지 않아서 퍼가 몇 배냐, 이거는 실제가 크게 성장하지 않아서 주가로 가기에는 코스피 대비 무리가 있다라는 뷰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당연히 거기에 이면으로는 이제 코스닥에도 1000억, 2000억짜리의 돈은 많이 벌지만 이제 저희가 모르는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작년과 올해 상황이 훨씬 바뀌고 영업이익도 잘 버는데 주가는 안 움직인 친구들도 많거든요. 이러한 종목들을 증권사가 이제 커버를 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올라갈 룸이 있는 종목들을 저희가 좀 기회 요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주가가 엄청 올라간 거를 사는 게 부담스럽다면 저희가 조금씩 찾아보면 한 5년 동안 리포트가 발행됐다가 뭐 근 1년 동안은 이제 코스피로 많이 몰리면서 인기가 없어서 커버가 안 되거나 커버가 끊긴 종목들도 있거든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뭐 이런 종목들을 저희가 눈여겨보고 미리 스터디 해놓는다면 지금 이런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성에서는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긴 합니다. 사실 이 코스닥 종목도 제가 이제 시황 같은 것들을 보거나 할 때 코스닥을 매매를 하고 싶긴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종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게 코스닥 150을 매매를 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밸류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코스닥 150에 편입되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그다음에 과거에 리포트들이 좀 써졌으나 요즘 관심을 못 받았던 종목들이 있다면 이런 종목들이 조금 아웃퍼폼할 수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겠네요. 맞죠. 방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로 저희가 좀 장을 바라보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생각이 들 때 이제 저희가 ETF를 이번에 코스닥 정책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사신 ETF가 코스닥 150 ETF일 겁니다. 근데 그 150 상위 종목을 제외하고도 되게 많은 코스닥 종목들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코스닥 시장에서는 근데 몇몇 종목들이 되게 실적이 안 좋거나 동전 주거나 상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가 꺼려졌는데 지금 정부에서 아마 송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코드님께서도 보셨겠지만 네. 이게 되게 ETF에서도 정부에서도 이런 동전주나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의 상패 기준을 올리고 그 다음에 좀 우량하고 상대적으로 우량하고 좀 매력이 있는 종목들을 남기고 리서치를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그런 리포트를 한 번씩 보면 그리고 이런 정책이 바뀌는 걸 보면 좀 혹시 그런 리포트를 읽고 코스닥 쪽에서도 한번 투자를 늘려보실 생각이 생기실까요? 저는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서 사실상 왜 매력적이었냐면 저희가 반도체 쪽은 그냥 이렇게 실적이 올라갔지만 실제로 보험과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개선된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날아갔다는 거는 이거는 정책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와 마찬가지 논리로 시장에 있는 유동성들이 지금 반도체로 가기도 그렇고 뭐 자동차로 가기도 그렇고 하면 코스닥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조금만 코스닥으로 수급이 움직여도 코스닥은 엄청나게 폭등할 수 있단 말이죠. 시총이 너무 작죠. 맞죠. 그래서 조금만 넣어도 시총이 폭등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코스닥 150이 올라갔던 관점인데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을 조금 더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면 상당히 괜찮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잡아주신 것 같고 저기 삼성페이님도 코스닥 액티브도 3월 10일에 상장 많이 하던데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3월 10일에 이제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이랑 타임폴리오에서도 코스닥 액티브 ETF를 만듭니다. 근데 이 코스닥 액티브 ETF가 150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요. 이 150 상위 시총
150 종목 이외에도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담는 ETF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 구성 종목들도 한 번씩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 이런 게 어떤 매력이 있는지를 봐보시면 저희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할 기회가 있지 않나 싶고, 밑에 출시 예정인 액티브 ETF들도 살펴보시면 뭐 타임이나 그 방금 말씀하신 코액트가 삼성 액티브거든요.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플러스 제조업 핵심 기업 액티브 등등 다양한 게 많이 나올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3월이나 올해 이제 중순까지 실적이 안 좋거나 아니면 재무적으로 많이 안 좋은 기업들이 많이 정리가 시장에서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ETF가 출시되고 되게 우량한 종목들이 커버가 되기 시작한다면 코스닥 시장도 조금은 뭐 바람이 불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지금 날아간 섹터를 보지 않고 코스닥에는 우리나라에 또 어떤 기업들이 있나라는 걸 뉴스들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2월 20일자 뉴스거든요. 이제 AI 일상화에 데이터가 폭증한다. 그래서 이통 인프라가 한계 시험대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저기 뉴스 줄에도 보시듯이 이제 24년도 12월 기준 대비 1년 동안 이제 이 테라픽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2018년도에서 19년도에 다양한 많은 통신 기업들이 이제 SK건, KT건, LG가 이제 기지국을 깔고 저희 5G 인프라 투자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하나 이슈라고 한다면, 뭐 저희가 옛날에는 아마 코드님도 그러시겠지만 카카오톡으로 사진이나 이런 거를 전송하시다가 어느 순간 유튜버가 커지면서 이제 영상을 전송하기도 하고 저희가 걸어다니면서 많이 유튜브를 보셨지 않나요? 맞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기지국이나 이런 인프라들에서 저희가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저희가 투자가 한번 일어났던 게 이제 18, 19년도에 5G 투자 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는 아마 코드님도 계속 쓰시겠지만 뭐 챗GPT, 제미나이, 그다음 최근에 핫한 이제 클로드까지 많이 쓰시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데이터를 저희가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이런 회사들도 이제 이런 한 번의 투자 사이클이 언제 올지 예상할 수는 없지만 한 번 오면 크기 때문에 이런 주가가 2018, 19년도에도 확 날아갔었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쉬고 있지만 코스닥에 이제 이런 통신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옛날에 좀 더 약했던 거는 아시다시피 화웨이가 생각보다 통신 장비를 되게 잘 만들어서 이 중국 업체들이 많이 우리나라의 비중을 가져가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 분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이런 문이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런 코스닥 기업들도 봐도 괜찮을 것 같고, 특히 뭐 또 저번 주 또 3월 1일에는 엔비디아가 AI6G를 한다고 하면서 또 우리나라 이제 통신사들이 되게 인프라 까는데 선도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SKT랑 또 협업도 한다. 뭐 이런 기대감들은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감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실적이 동반되지 않을 때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들을 코스닥에는 어떤 종목이 있나를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또 2월 27일자로 보면 폴더블 아이폰이 나온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삼성이 갤럭시를 세계에서 많이 파는 회사기도 하니까 이런 핸드폰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되게 많이 코스닥에 분포를 해 있는데요. 물론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 뭐 2차전지 바이오를 제외하고도 이러한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를 저희가 한 번씩 파악을 하면, 그러면 이제 폴더블 아이폰이 나올 때는 저희가 어떤 종목들이 좀 수혜를 입을까, 실제로 수혜를 입을까를 좀 본다면, 특히 또 코스닥 시장이 한번 정리되고 좀 주목을 받을 때는 한 번씩은 지켜봐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또 코스닥의 이제 메인 종목들이 또 하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임사들도 되게 많이 코스닥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월 28일자지만 적자의 늪에 빠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되게 많은 적자의 늪에 빠진 기업들이 많아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못 갔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각오는 또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각오는 다르겠지만 실적을 내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한 번씩 리포트들을 쫙 다 읽어보시게 된 다음에 신작 출시 일정과 이 신작이 과연 기대가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면 코스닥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오르고 리포트가 예전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폴더블 게임사 아니면 이런 통신주들은 리포트로 커버가 꾸준히 되고 있거든요. 이런 걸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기회인지 아닌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는 밸류 대비 싼지 아닌지도 한 번씩 파악을 하시면 이제 시장에서 수급이 분산될 때 저희가 좀 뭐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수홍님도 게임사 우리나라 게임사들 좀 하시는 거나 아시는 거 있나요? 제가 게임은 거의 안 해가지고 사실상 거의 바라보지는 네. 않았고요. 근데 지금 말씀 주셨던 아이디어들 특히나 리포트가 꾸준히 나온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리포트가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정보들을 많이 알 수 있어서 네. 코스닥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00억에서 3,000억 사이 있는 종목들 중인데 이게 만약에 이런 섹터들 쪽에서 포함되어 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가치 평가를 하고 나서 매매를 하면 좋겠긴 한데 문제점은 네. 지금 아까 댓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질문들이 지금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판단하는 기준점들이 사람들이 없는 경우가 좀 많을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네. 지금 코스피가 비싸다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싸다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요거 답변들도 지금 아이디어도 다 너무 좋은데 혹시 판단을 하시기에 지금 싸다 비싸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들을 혹시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지수적으로 많이 오르면 사실 그 몇몇 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고점이라는 느낌이 충분히 날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희가 코스닥이나 이런 개별 기업을 봤을 때 지금도 삼성전자 목표가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들을 보시면 그 리포트를 한번 어느 증권사들 리포트를 켜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보시게 되면 리포트의 밑에 보시면 이 기업이 어느 정도의 주가를 형성할 때 예를 들어 이 주가와 이런 기업들의 동종 기업이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고 역사적으로 어땠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목표가를 얼마를 제시한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리포트의 하단을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게 되고 리포트의 하단을 한번 보신 다음에 그 리포트들의 목표가를 보시는 게 저는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신작을 출시를 하면 신작이 얼마짜리 게임이고 몇 명 정도 사전 예약을 해서 얼마를 팔면 어느 정도 이익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게 되게 리포트들에서 많이 예상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적 대비 지금의 가치가 싼지 비싼지를 리포트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 물론 지수는 또 한 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코스피 상승이나 뭐 코스닥 상승이 이제 리포트 빨이 아닌가 뭐 이제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도 리포트가 효과가 있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사야 되고 운용사들이 그 리포트에서 그 ETF에서 그 종목을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리포트들이 출시가 될 때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뉴스 보듯이 이제 코스닥에 있는 종목 보고서를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고서에서 리포트가 커버할 수 있으면서 ETF에 담길 만한 과거에 커버가 많이 됐고 매력이 있었던 지금은 약간은 잊혀졌던 그런 종목들을 저희가 지켜보면 ETF에 담길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퇴직연금 그다음에 IRP 이런 데에서 ETF를 되게 많이 사요. 그래서 ETF를 사고 그게 수급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ETF에 들어갈 종목을 좀 이제 저희가 잘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그 ETF에 벗어나 있으면 또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매일경제에서 써여 있는 코스닥 종목 보고서를 늘리자라는 게 제일 중요한 뉴스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내에서도 좀 많이 커버가 됐다가 지금 잊혀진 것들이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도 많이 싼 것들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 리포트랑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왜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사람들이 요 내용도 약간 이해를 혹시나 못 하실 수도 있는 게 이제 이런 원래 주가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실적에다가 여기다가 그냥 멀티플이라고 하는 요 요소를 곱하면 이게 주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실적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현대차를 예시를 들어보면 현대차의 실적이 예를 들어 한 주당 5만 원이었다면 여기다가 원래 멀티플을 4배 정도를 부여하고 있어서 얘가 20만 원이라는 말들이 지금까지 나왔었어요. 옛날에.
저평가되어 있었을 때. 근데 이제는 이 실적은 그대로인데 요 멀티플을 이제 한 10배까지 부여하자. 요렇게 되면서 이 주가가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올라온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리포트는 뭐냐면 요 10배도 부족하다. 요 멀티플을 이제 20배까지 부여하자. 그러면서 목표 주가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구조예요. 이번에 근데 있었던 이 삼성전자는 뭐냐면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로 구성이 되는데 다행히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요 실적 자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었던 게 멀티플 한 배 받고 있었다면 이게 실적이 200만 원이 된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왔던 케이스가 지금 반도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멀티플이 올라온 게 아니라 실적이 올라와서 왔기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비싸지 않다라는 주장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그대로인데 요 멀티플만 알아서 상승한 거예요. 2배, 3배. 그렇죠. 요렇게 되니까 요 멀티플이 비싼 거 아니냐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분석해야 될 때는 요 멀티플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가 돼야지 싸냐 비싸냐를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 점을 바라봤을 때 지금 우리가 코스닥 시장들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될 거는 요 개별마다 개별 종목마다 이 종목마다 어느 정도의 멀티플을 부여해야 될지 요거를 사람들이 모를 거란 말이죠. 그러면 혹시 일반적으로 증권사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실적들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리포트를 보면 주가는 있고 실적도 알 수 있을 텐데 여기다가 혹시나 몇 배 정도의 멀티플을 부여할까 했을 때 일단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최소는 10배. 일반적인 왜냐면 코스피 평균이 PBR 멀티플이 10배니까.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가면 그래도 한 20에서 30배를 부여하고 성장성이 좋다면 근데 요런 것들 말고 요 멀티플을 부여할 때 경쟁 업종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매 게임이라고 치면 게임 A가 있을 거고 B가 있을 거고 C가 있을 텐데 각자 멀티플을 부여받는 게 다 다를 거예요. A는 50배, B는 30배, C는 20배라고 했을 때 나는 여기서 내 종목이 한 B 종목과 비슷하다 하면 멀티플 30배를 부여하고 이런 식의 관점으로서 멀티플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때도 코스닥 종목들을 판단을 한다 하실 때 실적 찾을 거고 멀티플 관점에서 요거 몇 배 부여할지 요것만 잘 고민을 하시면 사실상 고평가냐 저평가냐 판단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코멘트를 드려봤습니다. 혹시나 더 코멘트 드리실까요? 사실 여기에 간단하게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국장이 많이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박스권에 있고 저 말씀하신 코드님께서 말씀해주신 멀티플이 미국이나 일본 기업들이 15배를 받는데 우리나라는 10배 받고 5배 받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정상화가 되기도 시작하고 어쨌든 간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멀티플을 덜 받고 있는 상황은 이제 아니게 됐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아직 뭐 삼성, 하이닉스는 아니라고 하시는 의견도 많지만 이 다른 섹터들에서는 우리나라 멀티플이 전 세계에서도 이제 그 평균이나 아니면 조금 더 올라온 기업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게 특히 또 상승장에서는 계속 멀티플을 올라가면서 올리는 경향이 있듯이 이런 것들이 또 과열이라고 보신다면 개개인들 별로는 당연히 주의도 필요한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리포트를 쓰고 커버가 되는 게 중요한 거는 이 기업들이 이 실적에 어떤 가치를 부여받아야 되는지를 저희가 아직 모르고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이게 정리되기 시작할 때 저희가 조금씩 이런 가치를 부여하고 목표가가 산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 때문에 이런 리포트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정책은 방향성이 좋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도 아까 계속 질문 주신 게 수급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고 했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사람들이 되게 코스닥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르잖아요. 어떤 종목이 있는지. 그래서 다들 ETF를 사시거든요. 그래서 이 ETF에 어떤 종목이 담길까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리서치가 나오고
리포트에서 어느 정도 목표가가 있는 종목들이 정리가 되면 그게 ETF에 담기고 이런 선순환이 나오는 시간이 이 코스닥에 있는 많은 종목들이 안 좋은 종목들이 정리되고 나면 올 것 같거든요. 이런 조정도 만약에 이런 나는 다음이 코스닥이라고 생각해라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것도 한 번쯤은 봐두시면 저는 이 높이 올라간 주가에 대해서 부담이 있는 분들에겐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멀티플이 중요해서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멀티플이 전 세계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되게 많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시작했어요. 맞죠. 네. 이번 기회 때 네. 멀티플이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면서 꽤 올라오고 있긴 한데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더 갈 거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요 멀티플이 조금 더 상승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도 꽤 있긴 해요. 그리고 뭐 현대차나 이런 것들도 가야 된다는 것들도 요 멀티플이 상승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고평가 이슈가 나오는 것도 타당해요. 왜냐하면 이 고평가 이슈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야 한국이 미국처럼 멀티플을 높게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이 고평가인 게 맞아요. 근데 정책을 바라보고 이런 정책에서의 지금 실현되는 것들을 바라보고 매크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실제로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을 건데 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관점들 다 통합을 해가지고 멀티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멀티플이 원래는 10배 받아야 되는 게 3배, 4배 받는 종목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는 관심을 아예 못 받았던 기업들. 그게 그렇죠. 코스닥 중에서도 아예 관심이 아예 없었고 사람들이 이 종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기업들. 요런 종목들은 되게 멀티플이 낮은 상태인데 실적은 좋다 보니까 요런 것들 위주로 하면 지금 시장이 고평가 저평가냐를 그걸 없애고 리스크는 낮춘 상태에서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는 어렵습니다. 난이도는 어려우나 이런 식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를 해도 되고 그런 것들 말고 여러분들이 뭐 비싸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 기준점으로 통해 가지고 매매를 하셔도 되고 그렇죠. 이번 이슈에서는 아마도 이러한 이슈가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자면 또 어떻게 가치 분석하시냐는 질문들도 많아서 예를 들어 게임주라고 보면 저희가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닌텐도가 유명하잖아요. 그런 일본에 있는 닌텐도가 펄을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 대비 그 순이익 대비 얼마나 많은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지를 보시면 그걸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해외나 아니면 우리나라나 있는 가장 큰 기업이 얼마나 부여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주셔서 보면 생각보다 내 주식이 나랑 비슷한 주식이 어떤 가치를 부여받아야 될까를 그래도 내 나름은 내리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저 장이 어쨌든가 확 빠져서 이게 다들 약간씩은 충격이 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코드님 뭐 첫 방송 좀 어떠셨나요? 뭐 사실 준비하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특히나 좋은 인사이트로는 3월 달쯤에 이게 재료가 상당히 강한 재료라고도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얻어가는 것들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또 매크로도 너무 잘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 코드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고 저는 국장에 대해 설명하기가 더 용이해졌던 것 같아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 좀 달아주시고 이렇게 소통해 주시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첫 방송인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슬슬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 뭐 인사이트 중에서는 뭐 마무리는 뭐 인사이트만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미국이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기대 인플레이션, 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2.5% 이상으로 넘어가면 금리 인상 시그널이 나타날 가능성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번 주 목요일 날 때 고용 데이터가 발표가 되거든요. 혹시나 이번 주 목요일 날 때 고용 데이터가 10만 명 이상이 뜨잖아요. 그러면 금리 동결 이슈가 사라지고 금리 인상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시그널이 생길 때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플이 조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급이 중요하다 아니면 조금 매크로를 좀 많이 바라본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통화정책과 관련된 이런 지표들을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미국이란 이슈 같은 경우에는
요런 유가 충격이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요런 관점들을 조금 중요하게 바라본다.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마무리하면서 저는 마무리하고 영진님 혹시나 전달해주고 싶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안 그래도 코드님이 너무 딱 좋은 페이지를 켜주셔서 저는 계속해서 저도 이제 이런 차트적으로 다들 심리적으로 다들 불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서 이런 대안으로 그래서 정부가 이런 코스닥을 저는 추진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에서도 너무 많은 오른 종목들은 당연히 부담스럽겠지만 이렇게 리포트가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실제로 주변에서도 지금 스몰캡 애널리스트들을 많이 이제 필요로 하고 한다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서 이런 리포트들을 잘 공부해 보시고 이제 제2의 어떤 크게 오를 만한 종목들을 각자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올해 이런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분산될 때 저희가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번에 좀 드리고 싶은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잘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다들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오늘 방송은 네, 오늘 방송은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저희는 이번 주에는 저희가 화요일 날 때 방송을 했는데 원래는 어제가 공휴일이어서 방송을 한 거거든요. 다음 주 3월 9일 날, 3월 16일, 3월 23일, 3월 30일 이렇게 해서 매주 월요일 날 오후 6시쯤에다가 저희가 방송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 여러분들이 뭐 참고를 하셔서 질문도 해주시고 그때마다 답변도 어느 정도 뭐 댓글도 남겨주시면 네. 저희도 준비를 해서 좋은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퇴근길에 자주 뭐 라디오처럼 들어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흐름 정화